안녕하세요. 아르케고스 경영연구소 이승화입니다. 아, 여러분 혹시 바닐라 스카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도 너무 멋있지만 대배우인 톰 크루즈가 주연을 맡아서 톰 크루즈의 잘생긴 청년 시절 모습을 볼 수 있는 옛날 영화입니다. 최근에 신작 영화를 홍보하시려고 우리나라에 방한하기도 했었죠. 이 바닐라 스카이라는 영화는 원래는 스페인 영화인가 그렇거든요. 원작이 있어요. 오픈 유어 아이즈인가 그런데 원작의 제목은 저는 둘 다 보긴 했는데 하도 오래전에 봐서 기억이 약간 가물가물하긴 한데 두 영화의 내용이 거의 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영화의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영화를 아직 안 보셨는데 앞으로 보실 분들은 제 얘기를 안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화를 이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전이 참 흥미로운 영화죠. 그런데 그 반전을 떠나서요, 이 영화의 주제랄까요? 영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사랑과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인공 데이빗은 자신을 사랑해주는 줄리, 이게 원작에서 누리아였어요. 그 줄리를 사랑으로 대하지 않았죠. 모든 비극의 시발점이 되는 자동차 사고가 일어난 원인을 되짚어보면 데이빗은 줄리를 단지 잠자리 상대 정도로만 가볍게 여겼지 관계에 충실하지가 않았거든요. 데이빗은 줄리가 아닌 소피아를 좋아하고 있었으니까 이게 또 한편으로는 데이빗의 입장이 전혀 이해가 안 된다고 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줄리는 데이빗을 사랑으로 대해준 존재인데 그런 사람을 같은 눈높이에서 사랑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그런 인간적인 공감과 존중이 담긴 예의로 대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는 토대인데 안타깝게도 데이빗은 그러지 않았던 거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그 대가가 무엇인가 하는 점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흥미로운데요. 영화에서는 사고 때문에 망가진 얼굴이랑 꿈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데이빗의 모습으로 묘사되는데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한 부분은 소피아를 대하는 데이빗의 태도예요. 너무 불쌍하긴 하지만 이미 죽어버린 줄리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소피아는 여전히 데이빗을 대단히 따뜻하게 대해주고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소피아마저도 솔직하고 당당하게 대하지 못한다는 점이 더 본질적인 문제죠. 저는 이런 스토리가 우리 일상에서도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것 같습니다. 데이빗은 줄리의 사랑에 대해서 온전한 대응을 못했고 그것 때문에 후회에 시달리는 자신을 계속 보니까 자존감이 허물어진 상태죠. 그러니까 소피아에게도 당당하지 못한 거고요.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고 이 영화의 반전이 되는 결말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조금 더 깊게 성찰을 해보면요. 우리 인간은 초사회적인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사회적이라는 것은 그냥 사회성이 강한 정도가 아니라 사회를 벗어나게 되면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성립되질 않습니다. 나라는 건 사실 내가 만들어지고 내가 쌓아온 관계의 총체니까요. 그런데 그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원동력이 뭔가 하면 그 무엇보다도 사랑이죠. 애초에 엄마 아빠가 사랑하지 않았다면 내가 세상에 존재할 수도 없고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사랑을 베풀어준 여러 성현들이 안 계셨다면 우리가 누리는 삶의 기반도 있을 수가 없거든요. 소소하게는 우리의 일상이 유지되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 이름 모를 수많은 동료 시민들 한 명 한 명이 다 자기 나름대로 애정을 발휘해서 희생을 해주니까 사회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게 다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기도 합니다만, 당장 저부터도 이렇게 유튜브 해봐야 돈과 시간이 들어가기만 할 뿐이지 저한테 이득이 되는 건 딱히 없거든요. 길게 보았을 때 돈의 역사보다도 우리 인간 공동체의 역사가 훨씬 오래되었기 때문에 돈 벌려고 하는 거다, 이런 거는 합당한 해석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인식부터도 지금 세상이 어딘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너무 돈 하다 보니까 인간다움이 흐려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사랑을 통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계속 존재하고 싶은 건 아마도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굉장히 뿌리 깊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세태가 저희가 예전 어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하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정보를 선별하고 진위와 선악을 파악하는 것만 해도 참 힘겹습니다. 세상이 너무 복잡해졌으니까요. 원래도 그런 판단은 매우 어렵지만 지금 시대에는 너무 큰 에너지가 들어가고 또 노력을 들인다고 해도 그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솔직히 좀 자신이 없는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교양의 토대를 튼튼하게 하고 그런 토대 위에서 자기 이해와 자신의 생각에 대한 건강한 의심을 가져가면서 세상을 균형감 있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보다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주변의 여론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어떤 인식의 프리즘 안에 그냥 고착된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식으로 생각이 굳어져 가게 되죠. 그런데 한번 우리 의식을 환기를 해보자고요. 요즘 이 복잡하고 다면적인 시대에 우리들 그 프리즘이 얼마나 엄청난 성능을 가졌길래 왜곡이 없는 진리의 창이 되어줄 수 있는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그렇게 높다고 보기 어려울 겁니다. 단지 살아오는 동안 단련되어 온 우리들의 어떤 반사적인 인식들이 그냥 발레를 만나도 무시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을 보게 되면 그냥 저거 나빠, 저거 악이야, 이렇게 너무 쉽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선악이라는 한없이 무거운 판단을 너무 간단하게 결론 내려버리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해하기 어려운 다른 범주에 대해서 보통 그냥 다 뭉뚱그려서 딱지를 붙이는 식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 집단은 구구다, 저 집단은 공산주의다 하는 식이죠. 그런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그런 식으로 간단하고 어떤 무거운 라벨 하나로 설명되는 인생을 살아왔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우리들이 모두 다 복잡하게 살아왔듯이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모든 동포들도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고유한 삶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다면적이고 때로는 모순적이고 그런 가치들을 가슴에 품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세태에 대해서 조금 좀 날카롭고 비판적으로 말을 해보자면 멀게는 로버트 오웬이라든지 일반적으로는 마르크스나 레닌 그리고 미하일 바쿠닌 그런 인물들을 깊게 공부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산주의자라고 하고 다른 면에서는 유럽 근현대사는 물론이거니와 에드먼드 버크나 칼 슈미트, 노직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 못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구구라고 하고 그러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굉장히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사상이라는 게, 이데올로기라는 게, 어떤 정파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외래 사상이 우리 한국이라는 시공간 안에서 어떤 의미로 펼쳐지는 건지 이해하는 건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또 다른 차원이 되는 거고요. 역사, 철학, 종교, 현실 경영, 국제정치,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빠짐없이 상당한 수준까지 알아야 하고, 또 아는 동시에 그 알을 의심할 줄도 알아야 아주 조금이나마 진리의 조각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제가 방금 말한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들 스스로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자문을 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주의 섭리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딱지 붙이듯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뭐 지적으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의가 없는 거죠. 백보양보해서 우리가 다 생업으로 바쁘니까 공부할 시간은 없다 치더라도 우리 전부 같은 공동체의 일원이니까 서로에게 최소한의 예의는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그조차도 못하는 걸까요, 요즘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자신이 당하면 용납하기 어려운 말들을 특히나 익명의 온라인 공간이 되면 너무 쉽게들 하는 경향이 있죠. 지금 시대에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고 영혼을 풍요롭게 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사회를 분열시키고 서로를 미워하도록 그런 이른바 떡밥만 공급해주는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실 분들은 몇 분 안 되시겠지만 저라도 이런 얘기를 남겨둬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도 사회가 이렇게 광기에 물들었던 예가 있긴 합니다. 뭐 당장 이웃 나라인 중국의 문화대혁명 때가 그랬죠. 책 제목이 기억의 장래인가 그런데요. 그런 제목의 책이 있거든요. 작년에 출간된 신간인데요. 영국 출신의 언론인이 중국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그 여러 인물들을 취재해서 묶은 문혁에 대한 여러 이야기집이에요. 이 책의 후반부에 보면 짱홍빙이라는 노년의 변호사 얘기가 나옵니다. 이 장 변호사님이 어렸을 때 열렬한 홍위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했냐 하면요, 자기 어머니를 반혁명 분자로 고발했어요. 사실 이 장 선생님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장 선생이 왜 그랬나 하면 장 변호사의 어머니가 팡중모 여사라고 이렇게 실명이 나오는데, 그 팡 여사님이 마오 주석한테 비판적이었던 류 샤오치를 옹호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 변호사 본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그런 얘기를 듣자마자 이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라 사람도 아닌 괴물로 느껴졌다라고요. 자, 고발자가 아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어머니는 처형이 되었고, 당연히 장씨 일가와 지역사회에 엄청난 상처가 남았죠. 물론 아직까지도 여전히 중국 사회 전체 차원에서 지위와 통합이 미약하니까 중국이 아닌 저야 뭐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이런 건 중국이란 공동체의 어떤 뇌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바라보자고요. 누가 괴물이었을까요? 장홍빈 변호사였나요? 아니면 그의 어머니였나요? 이제는 노인이 된 장 선생이 고백을 하는데 평생 동안 꿈에 어머니가 나타났대요. 마치 그 바닐라 스카이의 데이빗처럼 꿈속에서 장 선생이 울면서 어머니, 불효자의 어머니, 그렇게 계속 외치는데 꿈속의 어머니가 단 한 번도 대답을 하신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자기 어머니를 죽인 불효자는 자신의 행적을 두고 짐승만도 못한 짓이라고 평생을 후회했는데요. 저는 요즘 우리나라의 세태를 보면서 묘한 기시감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목숨이 걸려 있진 않다 해도 인간관계와 상대의 정체성을 부정하려 든다는 점에서 질적으로 비슷한 차원의 야만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자신만만하게 내세우는 어떤 정의감이 과연 문혁 때 홍위병들보다 낫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 걸까요?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장홍빈 변호사가 그랬던 것처럼 사랑과 공감으로 대해야 할 사람들을 괴물로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나와 똑같이 나름의 역사와 정체성을 가진 동료 시민들을 싸잡아서 공산주의자니 구군이 뭐라 딱지를 붙여줄 만큼 우리들의 판단은 오류가 없거나 충분히 뭐랄까요, 온전한 걸까요? 제 자랑을 하자면 제가 장서가 5,000권이거든요. 인문서적 5,000권을 쌓을 만큼 제 나름대로는 간절하게 공부를 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네요. 자신만만하신 분들은 당연히 저보다 공부 많이 하셨겠죠. 서두에 제가 바닐라 스카이의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가 데이빗이 되고 장홍빙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를 보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왜 비극을 반복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딱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온전히 사랑받을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고 공동체를 향해서도 감사와 공감을 보낼 줄 모르고 단지 무지와 증오로 대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괴물이라고 지목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괴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작해야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생에서 세상의 섭리를 다 할 수도 없고 모든 판단이 다 맞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우린 신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옛날 영화 리뷰를 해봤는데 얘기가 굉장히 길어졌네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